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경제가 변하는 기미만 보여도 은행은 불안에 빠질까? 은행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안한 업종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요즘 하게 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업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될 때부터 불안한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은행업의 기원부터 보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은행이라는 업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왕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쪽이죠.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농경인들에게 상인들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고 갚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됐죠. 자, 이때 대출해 준 게 돈은 아니에요. 곡식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출받는 사람들은 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 곡식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안정적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은행업이 비즈니스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은행업은 고대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다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비즈니스는 어느 한 곳에 국한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은행업이 근대 은행업으로 성장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유명했던 은행은 메디치 은행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이태리 부유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유럽 다른 곳까지 확장을 해 나갔죠. 왜 근대 은행업이 메디치 은행에서 시작됐다고 하냐면 메디치 은행이 복식부기를 썼어요. 차변과 대변을 따로 작성해서 이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썼어요. 메디치 은행이 복식부기의 발명자는 아니지만 복식부기를 전파시킨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치 은행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일반화시켰어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환어음이라는 것은 특정 일에 특정 은행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어음이 활성화되면서 그 어음의 지급 장소로 명시된 은행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메디치 은행이 실제로 발명한 게 있어요. 바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예요. 지주회사는 피렌체에 있었고요. 파트너 회사들은 별도의 손익구조와 재무제표를 썼던 거죠. 이 조직구조가 향후 은행업이 전 유럽으로 또 식민지까지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은행업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데 다음 단계의 발전은 더 중요합니다. 은행업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계기가 17세기 영국 내전이었어요. 한 20-30년 계속됐는데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습니다. 왕은 처형당하고요.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 영국 내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 가지 현상이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 금세공업자들에게 금괴를 갖다가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세공은 필요 없고 이거를 좀 맡아달라. 중요한 재산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금세공업자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맡아줍니다. 큰 금고도 만들고요. 그래서 보관을 해주는데 건당 보관증을 써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금세공업자들의 지폐,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금괴를 맡겨놓고 도통 찾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공을 이렇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도로 갖고 가겠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금괴는 계속 있는 거예요. 금세공업자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래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금을 실물로 거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금의 소유주들은 금세공업자들로부터 받은 보관증을 거래한 겁니다. 보관증은 금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내전이라는 혼란기에 금세공업자를 직접 찾아가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이 보관증이
화폐가 돼버립니다. 보관증의 거래가 완전히 일반화되는 거예요. 금태환 지폐가 된 거죠. 이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금세공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보관하고 있는 금이에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금. 그러니까 세공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금을 누구에게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전쟁통이라 세공을 맡기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누군가가 맡긴 예금을 제3자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예금과 대출의 관계가 점점 더 분명해져요. 당연히 은행의 업 자체도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태환이 18세기에 안착이 되는데요.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였습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을 정부가 조폐청장으로 임명합니다. 뉴턴이 이때 금과 은의 가치 비교를 합니다. 15대 1로 결정을 내리면서 안 그래도 그전부터 금을 은보다 더 선호했던 영국은 이걸 계기로 금태환으로 방향을 확실히 합니다. 그전에는 은태환과 금태환을 같이 썼어요. 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19세기 들어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통화를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선도했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은행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좀 특이한 발전 경로를 갔습니다. 자,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죠. 그 당시에 있던 미국 은행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통화는 난무했습니다. 유럽 국가 통화들이 다 미국에서 통용이 됐어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한 연방 정부는 19세기 들어와서 곧바로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들은 이걸 못마땅해 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연방법에 따라서 설립됐는데 10년 후에는 이 인가를 갱신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10년이 되자마자 다른 주 정부들과 그 주의 은행들이 반대를 합니다. 인가 갱신을 못하게 막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주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기 주 안에서는 인가 요건만 갖추면 따로 절차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은행 설립은 그냥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유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중앙은행도 없는 상태에서 각 주에는 은행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주들이 다른 주의 은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연방법으로 은행들이 주 경계선을 넘어서 지점 진출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1927년에 맥파든 법인데 이게 1994년에야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통틀어서 거의 70년간 다른 주로 지점 진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각 주마다 수많은 은행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결국 중앙은행이 설립되긴 합니다. 1907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경제도 따라서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1914년에야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워낙 미국 전체가 중앙은행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그 뒤로도 한참을 우리는 중앙은행이 아니다. 단지 미래의 뱅크런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 이름에 센트럴뱅크라고 없지 않느냐. 표면적으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방정부 그리고 거대 은행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수많은 소규모 은행을 낳았어요. 작년 말 현재 등록돼 있는 은행 개수는 4,100개입니다. 캐나다 81개고요. 일본의 은행 수는 112개입니다. 독일 251개, 영국 325개. 같은 연방인 영국도 은행 수가 많은 편인데 미국은 그 10배가 더 넘죠. 그런데 이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독립 직후에 3개밖에 안 되던 은행이 100년이 좀 지나니까 10,000개로 늘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1921년에는 3만 개로 또다시 엄청나게 늡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역사상 은행 수의 정점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은행 수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14,000개가 됩니다. 이 14,000개가 19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은행 위기 겪으면서 다시 은행 숫자는 60%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다시 한 40% 감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4,100개가 된 거예요. 이 4,100개의 은행들은 대개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산 규모 5천억 달러가 넘는 메가뱅크, 그리고 그 밑에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지역은행,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커뮤니티 뱅크입니다. 자, 커뮤니티 뱅크의 숫자가 압도적이죠. 전체 은행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뱅크와 리저널 뱅크 합해서 한 120개 되고요. 나머지 3,900개가 커뮤니티 뱅크라는 겁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뱅크의 자산과 예금 비중은 크지 않죠. 14% 이하입니다. 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뱅크런이 많았던 나라, 그리고 가장 역동적으로 은행이 생기고 사라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은행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할당이에요. 사회 전체의 자본을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익이 생기는 만큼 할당해 주는 게 은행의 역할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빌려가고 성장하는 업종이 돈을 빌려갑니다. 반대로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에 자본이 할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상업은행들이 돈을 창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 상업은행들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1억 예금했습니다. A는 그 돈의 소유자고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 이 A의 1억을 B에게 대출해줘요. 정확하게 1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은 남겨둬야 되니까요. 최대로 남겨두고 9천만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돈은 1억에서 1억 9천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들이 창조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9년 조사니까 4년 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물로 보는 모든 지폐와 동전은 전체 돈의 3%더라.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다 합치면 전체 돈의 18%. 나머지 79%가 은행 예금이라는 형태의 돈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 은행 예금은 거의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발생시킵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트는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은행의 마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금자와 대출자 계좌 안에 실물 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숫자죠. 필요하다고 할 때 은행이 지급해야 되는 돈의 액수입니다. 이렇게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은 돈을 2배로 부풀리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를 조절해 주는 거죠. 이런 은행의 기능이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예민한 균형을 까딱 잘못해서 못 맞추면 예금자와 대출자 모두에게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뢰의 위기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은행이 경기 예측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은행이라는 업종은 경기가 좋을 때 자기 역할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의 업무를 축소하는 거예요. 대출을 축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로는 자본 할당 기능이 위축되는 거예요. 자, 이틀 전에 미국에서 슬루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경기 침체의 신호면서 은행의 이런 행동이 경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팩웨스트 은행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금이 9.5% 이탈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신뢰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은행 불안은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대출의 부실이 문제였고 지금은 예금의 이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은행업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가 예금과 대출이에요. 위기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애초에 설계되길 불안하게 설계된 업입니다. 호경기 때는 정말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이 또 은행입니다. 자기 역할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럴 시간조차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